지금 기억력 저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이제 오는 사람을 여러분이 실제로 CPX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거를 구분하시는 거죠. 그냥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 않은 분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나 치매 아닐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치매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억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얼마냐?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인가? 좀 중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인가?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기억력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기억력이 떨어진 원인을 알아보셔야죠. 치매 때문인가? 우울증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약을 먹어서 약이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기억력이 떨어졌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는 것인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기억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추가로 더 시행해야 될 검사를 쓰시오. 이런 거 나오면은 세트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환자랑 보호자한테 어떻게 납득할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예후와 치료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서 짚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크게 3단계로 나뉘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접수해서 등록하게 되고요. 등록한 거를 필요한 거다 싶으면 저장해서 갖고 가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버리죠. 해마에서 그걸 걸러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거를 다시 인출해야지만 기억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또 쇼텀이냐 롱텀이냐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쇼텀 메모리는 초와 분, 롱텀 메모리는 1과 년, 이 정도인데요. 몇 시간의 그런 경계에 있는 거는 히포캠푸스랑 세레브랄 콜텍스가 다 경계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개 쇼텀 메모리는 히포캠푸스에서 담당을 하고 롱텀 메모리는 콜텍스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쇼텀 메모리 중에 중요하다, 이건 저장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히포캠푸스에서 콜텍스 쪽으로 쫙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면 히포캠푸스에서 자기가 알아서 없애죠. 이것은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스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오스키 시간에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오스키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은 이거를 통해서 기억력이 정말로 떨어져 있는가를 대충 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걸 했는데 30점 만점이거든요. 25점 미치다 그러면은 기억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추가적인 이밸류에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30점 만점인데 이 사람이 10점 미만이다, 15점이다, 20점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서 기억력이 떨어진 정도를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MMSE는요, 미국에서 개발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버전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MMSE K하고 MMSE KC는 정신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KMMSE는 신경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MMSE는 지금 신경과에서 측정하는 걸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KMMSE를 여러분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 시간에 요거는 같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이제 MMSE나 여러 가지 그 뉴로사이콜로지컬한 테스트를 통해서 기억력이 정말로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원인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력이 그냥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 원인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거는요. 단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치매다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치매인데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치매는요 진단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그 치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단명으로 쓰지 않고요. 그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말도 잘 못하고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동시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치매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치매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왜 이 사람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느냐를 잘 봐서 진단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치매가 왔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가 안 통해서 치매가 왔다. 혈관성 치매라고 붙이는 거고요. 머리를 다쳐서 치매가 왔다. 파킨슨병이 와서 치매가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각각 파킨슨 치매다, 외상성 치매다 등등의 진단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치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동시다발적인 증상들이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여야지 치매라는 진단을 붙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이렇다는 거죠. 이 전 단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치매 전 단계. 그러니까 치매가 오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치매의 말 장난과 같은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서 치매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단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치매 프로세스를 밟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치매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지금은 이제 경도인지장애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도인지장애 상태의 사람한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알츠하이머병 등등이 있고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알아둬야 될 것은요. 머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치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등등 해서요. 그리고 몸 전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분명히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타이로이드 펑션이 떨어져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왔을 때 타이로이드 펑션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비타민이 부족할 때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매독 걸렸을 때 치매가 옵니다. 신경 매독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등등의 검사를 하셔야 되고, 건망증하고 치매는요, 치매는 기억 저장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힌트를 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건망증은 저장은 잘 돼 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주면 인출이 되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우울증하고 치매도 많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우울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울증은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치매는 기억 저장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기력을 회복하면은 기억력이 돌아오는 가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매는 뭐 돌아오고 다시 그거 없죠. 셀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치매와 정상 노화는 다른 거예요. 정상 노화도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치매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으로 빨리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뭐 몇 년 지나면은 여러 가지 깜빡깜빡하는 기억력뿐만 아니고 동시다발적인 인지 기능에 손상이 옵니다. 행동에 문제가 생기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은 그 치매가 처음에는 그 기억 저장소에 있는 셀만 죽다가요. 점점 더 퍼지거든요. 그 죽는 게. 그러면은 모터를 담당하는 부위까지 셀의 디제너레이션이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레스트 상태로 몇 년을 지내시게 되죠. 그러다가 베드레스트로만 지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인펙션이 생기죠. 쏘 생기고 그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망하시는 경로를 밟게 되는 거죠. 자,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치매가 위험이 높아지고요. 유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머리를 다친 사람이 확실히 치매가 잘 옵니다. 젊었을 때 권투 선수들 나이가 들어서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그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트로겐이 그 뉴런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50대 경유에서 에스트로겐이 딱 끊어지면은 장벽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더 취약해지게 되고요. 당연히 브레인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치매가 잘 오겠죠. 그다음에 그 학력이라든지 소득도 많이 영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이 받은 어떤 그 교육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브레인의 뉴런이 가지치기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치매가 올 확률이 낮아지겠죠. 치매의 병리가 아무리 생겨도 그 수영장만한 뇌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세숫대야만한 뇌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고 영양 공급을 잘 받은 사람이 브레인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한테 치매가 오는 거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치매가 오는 정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격도 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거 물어보셔야죠. 언제부터 그랬는 것인지,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 건지, 생활을 잘 하시는 건지, 머리 다친 적이 있는지, 술, 약 이런 거 드시는 거 있는지, 병 앓으시는 거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검사를 하셔서 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MMS를 통해서 기억력 저하의 정도를 측정을 하시고요. 갑상선 기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갑상선의 상태라든지 스킨, 헤어를 보시면은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고, 게이트나 그 페이스 보시면은 파킨슨을 감별하기가 쉽죠. 잘 걸으시는지, 그다음에 근력은 약화되지 않았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그런 것을 다 보시면 되고요. 치매 검사할 때는 좀 과잉 진료 같긴 하지만 비타민 같은 것도 다 봅니다. 시필리스 테스트,
요즘에는 시필리스가 거의 없지만 과거에 지금 7, 80대이신 분한테는 시필리스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종합병원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아포지단백, E 타입의 아포지단백이 높을수록 치매가 잘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검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치매 유전자, 그 진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 MRI는요, 찍으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원칙에 MRI를 찍는 것을 여러분이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문제 때문에 못 찍으시는 경우가 많은 거지. 여러분이 찍을 수 있으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시험에서 이 사람의 추가 검사를 할 때 MRI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MRI는 찍는 겁니다. 치매 환자한테. 어떤 종류의 치매건 MRI를 찍어서 종류를 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표적인 병리죠. 이건 뭔가요? 뭐죠 이게? 뭐 막 쌓여 있는데요. 알츠하이머의 병리하면 두 개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아밀로이드 플락이죠. 아밀로이드가 그 셀 주변에 막 침착이 돼 있는 거고요.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치매 현재로서는 밝혀진 원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요? 꼬불탕꼬불탕한 거죠. 그 뉴로파이블러리 탱글인데요. 이것은 그 뉴론 안에서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쫙쫙 곧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그 탱글을 이루는 단백질은 타우 단백질이죠. 근데 타우 단백질이 그 잘못 인산화되면은 이렇게 쫙쫙 뻗어난 것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우 단백질이 셀의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 뼈대가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셀이 쫙 펴져 있는 게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뇌는 쪼그라듭니다. 치매 환자의 뇌는 막 성겨요, 되게. 우리 뇌는 여기에 꽉 차 있거든요. 이런 썰쿠스가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썰쿠스가 굉장히 깊죠.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히포캠푸스가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알츠하이머 환자의 치매를 보면은 이 히포캠푸스, 이거는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다 쪼그라드는데요. 초기 치매는 히포캠푸스가 얼마나 쪼그라드는지를 보면은 그 정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정말 말기 환자의 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명하게 보이는데 초기 환자는 좀 차 있겠죠. 근데 히포캠푸스가 제일 먼저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 코로날 뷰에서 히포캠푸스를 크기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증상은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 이후에 히포캠푸스가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브레인도 쪼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계속 그 이후로 이제 그 모터 펑션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초기 증상입니다. 계속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말도 잘 못합니다. 단어 선택에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거죠. 행동을 잘 못하죠. 본인이 처리해야 될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중간 단계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치매한 데를 돌보기가 힘들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누가 훔쳐가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기분이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환자는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시고요. 원더링 하시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죠. 이러한 것이 치매의 중기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죠.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면요. 혈관성 치매는 20-30%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보다 혈관성 치매가 높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스큘라 디지즈죠. 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를 가진 사람이 혈관성 치매가 오는 거죠.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흡연, 당뇨, 비만 이런 거, 그리고 인파계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 혈관성 치매가 오시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주 슬금슬금 나빠지는 경과를 밟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힐 때마다 콱 나빠지고 혈관이 막히면 콱 나빠지고 이런 계단성 경과를 밟게 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치매가 발생했는지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보호자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나버린 거죠. 혈관성 치매는 보호자가 비교적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이상해졌어요. 그 이후에 기억력이 확 떨어지셨어요. 그때가 바로 혈관이 막혔다는 얘기죠. MRI 찍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이름을 붙이는데요. 근데 요즘에는요, 메타볼릭 리스크가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치매 환자도 알츠하이머 치매만 있으신 분, 독립적으로 있으신 분, 혈관성 치매가 독립적으로 있으신 분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랑 혈관성 치매가 다 같이 갖고 계신 분이요. 이 그림은 새로 넣었습니다. 예. 같이 갖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MRI를 노인 환자에서 찍어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라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진 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심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희끄무레한 게 안 보이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으세요. 그렇지만, 없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이분은 지금 이런 게 65세 이런 게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빠질 거를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이가 들면은 다 그래요. 라고 해서 보내면은 이분은 계속 나빠지실 거고요. 치료는 원인을 고려하시고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은 치매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죠. 타이로이드 펑션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시거나, 비타민이 부족해서 치매가 오시거나, 수두증이 있어서 치매가 오시거나, 피가 나거나, 인펙션이나, 튜머가 있거나, 약을 먹어서 치매가 오신 분은 그런 원인을 교정을 하면은 원상 복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체 치매의 10%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8, 90%의 치매는 어떤 건가요? 그 치매는요, 계속 나빠지시는 치매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치료를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아직까지 치료로 돼 있어요. 혈관성 치매도 이제 이미 막힌 거는 이미 그냥 그거는 끝난 거죠. 더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거고요. 치매약이 있는데요. 종류가 있습니다. 치매에서 이제 중간에 아세틸콜린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아세틸콜린을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약물을 복용을 하면은 치매의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중간 단계에서 개입하는 약이기 때문에 치매의 원래 병리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뉴로파이브러리 탱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세틸콜린만 높이면은 결과적으로 약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게 되는데 잠깐 좋아졌다 나빠지는 경과를 밟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나온 약이 글루타메이트를 블로킹하는 이제 메만틴이라는 약인데 요것도 이제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심한 치매일 경우에는 좀 더 효과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치료는요, 계속 이렇게 나빠질 것을 치료를 하면은 좀 천천히 더 오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약을 드시면은 치매의 진행 속도가 2, 3년 정도가 늦어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늦어지시는 거나 이렇게 늦어지시는 거랑 늦어지는 정도의 차이죠. 결과적으로는 다 치매가 터미널로 가게는 돼요. 우리의 목표는 정상적인 수명이 다 하실 때까지 최대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치매가 정말 심하게 걸려서 아주 괴롭게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래도 치매가 초기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 이런 논리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효과가 없다 싶으면은 약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매 중기가 이후가 지나가면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기 치매 환자한테까지 이렇게 비싼 약을 주지는 않죠. 되게 비싸요, 약이요. 한 달에 2천 얼마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환자한테.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 달에 2,000원 약을 한 달치 처방하면은 받아갈 때마다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상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초조한 증상, 공격적인 증상, 우울하시고 환각 보이시고 잠 못 주무시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이런 약으로 대증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혈관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을 투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를 하시면 되고요. 보호자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그만큼 효과가 좋으신 거고요. 좋아지는 치매도 있고 좋아지지 않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그만큼의 이득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요즘에 치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를 해주시면서 면담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을 왔을 때는 일단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기의 치매 환자는 여러분이 만날 리가 없죠. 그래서 기억력이 좀 떨어졌는데 초기 치매나 아니면 아리까리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를 MMSE 항목에 따라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원인이 뭔지 평가를 하셔야겠죠. MRI를 찍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처럼 알면 되시고요. 설명해 주시는 거는 치매의
치료 방법과 경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이 현재 평가한 환자의 기억력 상태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 결과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셨을 때는 안심시켜 주셔도 괜찮아요. 예.